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의 똑서입니다. 안녕하세요. 독서하는 자 똑자입니다. 오늘은 먼저 온 미래 읽고 제가 앞에 작가 소개와 제1장 먼저 온 미래 그리고 똑사님이 2장 오만과 편견 그리고 창의성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작가 소개입니다. 장강명 작가인데요. 장강명 작가는 1975년 12월생이고 대한민국의 소설가입니다. 동아일보에서 기자 생활을 하던 중에 2011년 표백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받으면서 등단했고요. 2013년 9월부터는 전업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11년간 동아일보 기자로 일하면서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관훈언론상 등을 받았습니다. 낸 소설로는 한국이 싫어서 댓글부대 산자들 등 엄청 다양하게 있으시고요. 산문집으로 아무튼 현수동,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그리고 르포로 당선 합격 계급이 있습니다. 이 책을 처음 골랐을 때 저는 소설인 줄 알았는데 르포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온 미래는 AI 이후의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강명 작가님은 1975년에 무역업을 하는 아버지와 잡지 기자이자 문학가인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표백으로 한겨레 문학상을 수상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열광금지 에비로드로 수립문학상, 2세대 댓글부대로 제주 4.3 평화문학상, 금음 또는 당신의 세계를 기억하는 방식으로 문학동네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되게 짧은 이력 동안에 다양한 수상을 하셨고요. 간결한 문체, 속도감 있는 전개가 특징이고 기존 순수 문학에서 다루지 않던 SF와 같은 소재도 거침없이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강명 작가는 기자 출신답게 철저한 자료조사와 논리적 구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현안을 속도감 있는 문체로 그려내고요. 월급 사실주의 작가라고 본인을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표백이나 한국이 싫어서 같은 책에서는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2030 세대의 분노와 현실을 대변하는 픽션 및 논픽션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먼저 온 미래의 책을 보면 들어가는 말로 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바둑계에 살아있는 전설인 조치훈 구단이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기기 11개월 전인 2015년 4월 25일 날 이제 인터뷰했던 내용인데요. 바둑을 컴퓨터에게 지게 될 때 그때가 인류가 끝나는 날입니다.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는 날입니다. 그런 때가 옵니다. 라고 하셨는데 1년 뒤에 바로 엄청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장강명 작가가 좋아하는 말이라고 해서 좀 발췌해둔 부분이 있는데요. 조지 오웰의 위건부두로 가는 길 중에서입니다. 우리는 기계와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진보는 지속되어야 하고 지식은 절대로 억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관념에 감염되어 있다. 우리는 말로는 기계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지 사람이 기계를 위해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계의 발달을 제어하려는 시도는 지식에 대한 공격이며 곧 일종의 불경으로 간주되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1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먼저 온 미래이고요. 2장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창의성. 3장은 가장 중요한 문제. 4장 평평함과 공평함. 5장 언어라는 도구 너머에서. 6장 불변의 법칙과 변질되는 개념들. 7장 새로운 일자리 혹은 죽음의 집. 8장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9장 가치가 이끄는 기술. 10장 인공지능이 아직 하지 못하는 일. 작가의 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하지 못하는 우리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제1장 먼저 온 미래입니다. 이 책을 쓰게 된 시작은 2016년 3월 서울에서 열린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대결을 했는데요. 알파고가 4승 1패로 승리한 사건을 두고 이제 이 책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국 결과로 5번의 시합 중에 1, 2, 3, 5국은 알파고가 승리했고 4국은 이세돌 구단이 승리했는데요. 이때가 기억이 좀 나는데 인공지능이랑 인간 구단인 이세돌 구단이 이제 시합을 했을 때 질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1국에서 패배를 했죠. 그래서 되게 언론에서도 이제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고요. 4국에서 한 판 이겼을 때, 그래도 인간이 한 판 이겼다는 거에 약간의 안도감과 그런 걸 느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래서 이 1곡에서 졌을 때 다음날 기자들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럼 이게 왜 어떻게 된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프로기사, 인공지능 전문가, 미래학자, 인문학자, 일반 시민에게도 지문을 던져야 했고 이런 이유로 이 장강명 작가도 전화를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바둑은 이제 끝인가? 그럼 다른 업계도 마찬가지지 않은가?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날이 올 것인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 했고 다양한 답을 얻으면서 이제 미래를 예측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꼭지는 덜 지적인 존재의 자리인데요. 그래서 소설가들이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간 소설가들의 일자리는 없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양한 소설가들이 답변을 했는데, 구병모 작가가 동료 작가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작가들도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함께 해야 하는 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장강명 작가는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게는 덜 지적인 존재는 더 지적인 존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위험하게 들린다. 그래서 인공지능 작가가 일반 작가들처럼 막 1년에 장편 한 편을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5분에 한 편씩 장편 소설을 쓰고 1년이면은 10만 5,120편을 발표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일반 독자들이 인공지능 작가가 쓴 책을 좋아하고 거기에 가치를 둔다고 하면 인간 작가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래서 본인은 질투심보다는 무력감을 느낄 것 같다고 했고요. 위대함이라고 하는 건 희소성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하루에 1년에 10만 편의 소설이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쓰는 인공지능이 지금은 그냥 재미로 쓰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문학에 가치를 두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경지로 문학을 끌어올려서 이게 진정한 문학이다라고 하면 인간 소설가들은 그 경지를 따라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문학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게 되고 이게 프로기사들에게 생긴 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볼 내용에 이렇게 2016년 이 알파고에게 이세돌 구단이 지고 나서 바둑업계가 변한 내용을 보면서 프로기사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를 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대국인데요.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이겼을 때 그때까지 프로 기사들은 저건 좋지 않은 수야. 저렇게 두면 안 돼. 사람이라면 절대 두지 않을 수를 두었는데 그렇게 해서 알파고가 이겨서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거죠. 그리고 2017년 5월에 알파고 마스터라는 버전을 만들어서 중국의 커제 구단이 지금 세계 1위였던 시절에 이제 대국을 했는데 커제가 3대 0으로 패배했고 삼국에서는 거의 뭐 울먹거렸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인간들과 둘 때는 최강자인데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수를 두는 알파고 마스터와 대국을 했을 때 그 절망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만든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 마스터는 74전에서 73승을 거두고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세돌 구단이 한 판 이겼던 그게 1승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2017년 10월에 바둑을 독학으로 배운 완전히 새로운 알파고 제로라는 버전을 개발하는데 이건 또 알파고 마스터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바둑을 구사했다고 하고요. 2018년도부터는 프로기사들도 이 AI가 만든 바둑 프로그램으로 훈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중계, 해설, 관전 방식이 모두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 이세돌 구단이 은퇴를 하면서 했던 말이 나는 바둑을 예술이라고 배웠는데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게임이 된 것 같다. 더 이상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구나 생각을 해서 은퇴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둑에서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고요. 2022년에 11월 오픈 AI가 대화형 인공지능 챗 GPT를 공개했죠. 그 이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3년이 조금 넘었는데 사람들이 챗GPT 많이 쓰죠. 인공지능. 제미나이도 있고, 저도 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야,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이러면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챗GPT가 처음에 소설도 쓰고, 동화책도 만들고, 어떤 유명 작가가, 다른 사람이 이제 상을 수상해서 축사를 하는데도 난 AI로 좀 썼다, 참고했다라고 했다고 하고, 소설을 쓰는데 플롯이나 대사, 배경 같은 걸 만드는 데는 이미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강명 작가가 인간의 바둑이란 또 인간의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제 좀 의문을 제기하고 이야기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이 책은 2023년 12월부터 24년 1월까지 전 현직 프로기사 29명과 바둑 전문가 6명의 인터뷰를 통해서 바둑계는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먼저 온 AI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음 2장은 똑사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장, 오만과 편견, 그리고 창의성 하겠습니다. 이 장의 주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옳다고 믿었던 것들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창의성은 인간만의 신비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처음에 볼 건 인간의 확신인데요. 이세돌 구단과 바둑계는 알파고를 과소평가했어요. 앞에서 똑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국이 있기 전에는 이 바둑계에서는 알파고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둑은 체스와 다르게 계산이나 수 읽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직관, 철학, 예술의 영역이라고 믿었거든요. 이런 창의성이 필요한 바둑에 창의성이 없는 기계가 이긴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둑계에 종사하지 않았어도 일반인들도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서서 똑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는 이 해설자들이 알파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실력이 형편없습니다. 그동안 5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게 허무하네요 라고 할 정도로 초반에 뒀던 수는 정말 형편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했던 수위였던 거지 실제로는 우리 인간의 지능보다 훨씬 높았던 수준에서 뒀던 수였던 겁니다. 그래서 알파고가 결국에는 승리를 했고요. 인간 이세돌 구단이 진 걸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프로 기사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박정상 구단은 인공지능으로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이 깨졌다는 충격이 가장 컸다. 송태곤 구단은 2주일 정도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어떻게 이럴 수도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뭘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잠도 거의 못 잤어요. 그리고 박병구 구단은 30년 넘게 바둑을 뒀는데 허무하고 허탈하고 저라는 인간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바둑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앞으로 몇십 년 더 그렇게 할 생각인데 끝났다는 생각이 들면서 어떡하지 계속 그랬어요.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해당 구단은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의 나의 노력은 어떤 가치가 있었을까? 그 시간은 헛된 시간이었을까?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효정 3단은 뭔가 허탈하고 공허하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들고 우리가 지금까지 옳다고 믿었던 수들이 틀렸다는 얘기에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공황 상태 비슷한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 침범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영역에서 이렇게 한 번에 무너져 내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신념, 확신이 너무나 와르르 무너지는 그 느낌이 들었던 거죠. 프로 기사들은 알파고를 창의적이었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창의성은 뭘까요? 기계는 창의적이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프로 기사들은 알파고를 창의적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창의성에 대한 정의를 다중지능 이론의 창시자인 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정 영역에서 새로운 결과물을 내고 그 영역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다. 그렇다면 바둑에서의 창의성은 그 전문가인 프로 기사들이 창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프로 기사들이 알파고를 창의적이라고 평가했으니까 알파고는 창의적인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고를 전체적인 AI로 생각해서 AI가 창의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다시 확장되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창의성은 인간의 전유물일까요? 정말 기계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바둑은 이미 알파고가 창의적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문학이나 예술은 어떨까요?
결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창의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장강명 이 작가님은 특히나 그 문학 작품은 글자로 되어 있고 이 글자는 디지털 신호로 전환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계 학습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 문학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단시간 내에 모든 베스트셀러 그리고 인간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던 작품들을 섭렵하면서 가장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문학 작품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2016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그 경기를 보면서 한 10년의 정도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서 그 충격은 좀 이제 가시는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리는 인공지능의 그 위대함을 맛보고 있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근데 무서운 건 여전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인공지능이 창의성이 있는가? 있다. 라는 결론이고요. 그리고 그의 그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책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이제 돌아보는데 그게 뭘지 저도 궁금합니다. 계속 이 책을 읽어가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